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청년세와 같이 본인들의 시간을 포함해서 2분 내에 질문해 주시면 효율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박진우입니다. 한 30년 근무하다 왔는데 스마트 공장이 되는 걸 했었고요. 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은퇴한 뒤에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아주 다 공감하고 있고요. 딱 한 부분에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주거 대책 부분에 있어서 몇십 줄씩 시장에다 풀었을 때 사실은 그 효과와 그렇게 시장에 부동산에 그런 자금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발표 자료에도 이제 그 내용이 살짝 언급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많이 확대하면 제가 그 연초에 뭐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 만드는 그 총괄을 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가져갔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이 주거 지원 대출의 내용 확대하자 그랬었어요. 그때 국토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게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면 오히려 사회적인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건 한번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주거 수요에서 청년들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분명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거 지원을 이렇게 대출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고민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더 늘릴까. 이번 정부가 대책 발표한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다 해제해서 거기다 청년 주택을 짓겠다라는 좀 큰 그림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실천 가능한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던가 청년 주거주택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게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가는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유성훈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가 좀 극심하기는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거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던 제도에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제도로 바뀌니까 출생도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해법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노 관련된 사회부장이 바뀌다 보니 아이들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런 제도는 선진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은 이스라엘 빼놓고 다 1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 출산율을 1까지 높인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50년, 70년이 되면 3천만 명대로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정이 출산율이 1점대 초반대까지 올라갔을 때 추정입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지금 열심히 높이려고 해서 OECD 평균 수준이 1점대 중반까지 가더라도 인구는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거는 출산율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이런 축소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 지속 가능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사실 더 집중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지금 출산율이 2배, 3배 높아져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립니다. 거의. 30년 동안에는 우리 사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지속 가능성이 문제인 거죠. 인구 고령화 문제인 거고 30년 이후에는 지금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낳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또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인구 정책이 꼭 저출생에 우리가 워낙 이게 많은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정부 대책도 사실 거기에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미래를 좀 잘 그려가는 축소 사회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 교수님 먼저 아까 네, 저 워싱턴 대학의 하영철 교수입니다. 정말 너무 종합적이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전제가 근데 우선 이건 뭐좀 반농담적으로 먼저 하자면 동반 성장경서 이제는 인구 성장경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전제가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어디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또 하나의 전제가 결혼을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결혼 안 한다는 풍조, 안 하는 풍조를 바꾸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거는 이게 정책으로 될 문제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치관의 변화,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인식의 변화 이것이 동반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 정 이사장님 하시는 거 관련되는 문제를 보자면 한국 사회가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자꾸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는 건 뭐 불가피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바깥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젊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기댈 데가 없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족 구조 완화되고는 뭔가 가족 이외에 다른 곳에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그 사회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돈만 집어넣는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두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비혼 출산 먼저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거는 비혼 출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보면 뭐 등록 동거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정운찬 선생님 계시는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한반도 인구 미래 연구원 우리 인시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뭐 포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죠. 비혼 출산을 많이 장려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왜 유럽은 비혼 출산이 높을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팍스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혼외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혼외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혼외자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속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그러면서 제도가 많아지면서 이 팍스 제도가 확대가 돼서 비혼 출산이 많이 생겨난 거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비혼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추이들을 보면 비혼 출산율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비혼 비중은 올라가고 있지만 출산율은 그렇게 막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건 청년들의 어떤 결혼에 대한 경직적인 그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걸 우리가 확대한다 그래서 출산이 높아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혼 출산 확대는 출산율 개선을 높이기 위한 목표라기보다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우리가 이 결혼과 출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국에서 발을 디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저희 위원회 작년에 있을 때 이걸 한번 공론화 해보자라고 해서 여론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종교계에서 정부 청사에 와서 피켓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논의가 일단은 스탑된 상태였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종교계나 이런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공론화를 빠르게 좀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족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죠. 아마 교수님께서는 미국에서 오래 또 계셨기 때문에 미국은 가족 가치가 매우 높은 공동체 가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가족의 가치를 매우 높이 하는 나라이고 유럽에서 최근에 보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출산율을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족의 가치가 크게 격차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족 가치를 높이는 거는 사실 저도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 접근하면 이런 사고가 될 수 있죠. 국가가 소멸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 청년들은 이제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가족 가치를 높이는 거는 청년들 느끼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본인한테 왜 이게 희망적이고 좋은지 매력적인지를 뭔가 사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정책의 영역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 사회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각각의 역할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은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고 종교나 교육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미디어나 방송은 그런 가치를 전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뒷받침하는 정책이 들어가야 돼서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힘이 모여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지 인식이 변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구체적인 해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뒤쪽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게 와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좀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책으로 뭔가를 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너무 멀거리 느껴지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정책으로 법으로 무너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도 무슨 정책으로 했다면 먼저 다 했겠죠. 어떤 저출산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낳는 아이를 낳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혼했는데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좀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 오니까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충격 상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이런 거죠. 그 효도는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게 효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이 낳으신 분 있으시죠? 너무 여기 자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도 제가 낳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도 많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그런 효도의 문화가 효의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해보고요. 이것을 효도라는 것을 뭐 정책으로 국회에서 입법화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효도 사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기 동방성장 포럼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동산 아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동산에도 관심이 조금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길이 넓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뭐 1가구 1주택이다 이러고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라 팔아먹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노는 다른 게 외국노가 아니라 이런 게 우리가 나라를 우리 자신이 팔아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정책이 나온다면 그런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집트인가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양반은 아이를 많이 못 낳습니까? 그리고 종들은 막 순풍순풍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식인으로 갈수록 아이를 낳는 부분은 적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지식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민자들도 많아지겠고, 알겠습니다. 네. 많아지겠고
네, 네, 네. 예, 예,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저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그 요즘 사회 트렌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국회에서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토론을 참여하고 왔는데요. 예, 지금 한국이 저출산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1위인데요. 반면 강력범죄도 1위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고 하면은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여성 대상 범죄가 100건이 넘는다. 그리고 2003년도에 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교제 폭력이 77,150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 30대 여성들이 200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이 하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애를 낳으려는 조건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 낳죠. 결혼할 조건이 뭡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가 예남에 1억 준다. 1억 주면은 능력이 없는데 1억 받았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없어요.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정책 총리님 만나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아이디어를 가하겠다 이거죠.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5년, 7년 앞을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정부가 가져야, 공무원들이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여기 보면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주택비는 올라가는 얘기죠. 이거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도 잘못됐다.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쓰면은 일석삼조 2조는 나와야 그게 정책이지. 하나 정책 가지고 1년도 못 보는 정책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280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28조거든요. 이런 문제는 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국회에서도 그분들의 능력은 거기까지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말로만 계속 나와요. 지금 교수님 다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면은 해결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수님. 이거 해결하려면 우리 총리님이 자문을 받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정운찬 총리님도 예전에 행정부에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책이라는 게 참 이게 만들기 어렵고 효과성 내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발상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책들을 제안도 해주시긴 하는데 그거를 정부가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 돈이 들어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막 할 수는 없다 보니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출생 정책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범죄 예방 중요하죠. 근데 저출생이 있던 없던 범죄 예방은 중요하지 않나요? 양성평등, 저출생이든 아니든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저출생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정말로 저출생 정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많은 대책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그런 경로가 확실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인식, 가치, 문화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웠을 때 부담 없이 일하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은 갖추고 나서 유럽이랑 비교를 하든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정말 필요한 정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적극 추진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동대학에서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대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참 홍 교수님 그 강의 정말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금 저출생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하고 이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분이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울은 이 수도권은 뷔페 레스토랑이고 지방은 백반집이다. 백반집이 맛이 없으니까 다 뷔페 레스토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뷔페 레스토랑에서 먹은 사람들이 만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저출생 문제도 저는 이 수도권 집중과 매우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 후쿠이 현의 그 사례를 봐도 이 어떤 저기 데이터가 있냐면 후쿠이 현에서는 3분의 1이 도쿄를 가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약 한 3분의 1이 나고야나 큰 대도시로, 그 지방 대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그 지방에 남아요. 그러니까 매우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성공한 아이들이 다시 또 나이 들어서 자기 지방으로 오고 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지금 포항에서 저는 포항이라는 도시를 사실 위원장으로 한 4년간 근무하면서 2만 명의 인구를 증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백반집을 맛있게 하는 겁니다. 예. 백반집을 맛있게 하면은 수도권에서도 먹으러 와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이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걸 좀 공간적 범위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정부 정책이 너무나도 관념적이고 숫자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지방대 교수가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런 하나의 그 거점 도시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야지, 너무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만 가지고 정부가 이 저출생 문제에 접근한다면은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이 수도권 집중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수도권은 경쟁이 높아지고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은 생활 여건 인프라가 없어지니까 또 역시 저출생의 문제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도 작년에 그 지역에 많이 좀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다들 난리죠. 우리 다 소멸된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늘상 갈 때마다 비슷해요, 지역마다. 첫 번째가 일자리 얘기를, 기업 유치. 두 번째가 병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백반집을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청년들이 맛있는 백반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아이를 키우고 자라게 하려면 뭔가 생활 인프라가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 인프라의 대표적인 게 의료라든지 이런 보육이나 교육시설 같은 것이죠.
근데 어떤 게 먼저냐라는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거점 도시를 만든다면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나고야를 갔었습니다. 그 나고야는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지역 소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수도권 쏠림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나고야 같은 경우는 왜 청년들이 안 떠나를 보면 거기 도요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남는 청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먼저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게 생겨야지 이런 뭐 서비스라던가 그런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청년들이 떠나니까 기업도 떠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지역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을 좀 잘 발전시키는 게 우리 포럼도 동반 성장인데 동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불편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인구 전략 기획가 생기면은 지금 홍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인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할 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해서 또 다른 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인구 전략 계획부가 만들어지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될지 그 전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부영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출산 수당을 뭐 1억 조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없다고 봐도 그 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 나라 발전 기여, 그 대가로 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그 법 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기본법은 주요하게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많이 다뤘지, 그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축소 사회 대응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본법을 인구정책 기본법으로 바꾸고 이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죠. 좀 더 인구정책 범위를 확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적응 문제까지도 다루는 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과는 저는 위원회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100배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으로 근무할 때 제가 부처 돌아다니면서 제발 이 정책 좀 하자고 막 하고 다녔는데 까딱 안 해요. 그쪽에서 와서 먼저 사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더라고요. 뭔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부처가 찾아오겠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 권한을 확실하게 좀 구속력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권한을 주면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현금성 지원이요. 예. 당연히 뭐 부영 저도 좋은데요.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지금 몇몇의 그런 기업들만 할 수 있을 거고 중소기업은 사실 그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정부 대책 중에 이제 그런 정책 지원, 기업이 현금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100% 주겠다고 이번에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1억씩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면 그걸 결과를 보고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도 뭐 현금 지원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 정부가 워낙 뭐 긴축 재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도 더 지원하고 싶지만 재원의 한계에 좀 직면해 있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예.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면하는 중소기업을 찾아오는 중소기업으로 만든다면 고용 문제 있잖아요. 예. 중소기업은 이제 1년간이 없어가지고 애국근로에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넘치고 있어요. 이걸 밸런스를 정부가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팁은 외면하는 중소기업을 찾아오는 중소기업을 만들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당연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오게 할 것이냐. 방법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금전적인 보상이 대기업에서 높기 때문에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하는 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2배가 나는데 이걸 정부가 다 메꿔줄 수 있다면 뭐 제가 대기업에 가든 중소기업에 가든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 하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좀 지원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뭐 안타깝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추가적으로 꼭 질문하셔야 되는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요. 장시간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홍석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